그림 그리는데 네 인생을 허비할 순 없어. 아니에요. 저는 하겠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게임의 여왕 제17장.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의 경제는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크루거브렌트사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점차 다양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에 출판사와 보험회사 그리고 약 6억 평가량의 삼림지를 획득했다. 어느 날 밤 케이트는 데이비드를 깨웠다. 여보, 회사 본사를 옮깁시다.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뭐라고? 뉴욕으로 가요. 그곳에 우리의 본사가 있어야 해요. 남아프리카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전화와 전보로 몇 분 이내에 전 세계 어느 곳과도 통신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지? 데이비드가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뉴욕은 새로운 세계였다. 처음 얼마 동안 케이트는 빠르게 돌아가는 뉴욕의 생활에 어지러움마저 느꼈지만 이내 적응하기 시작했다.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월스트리트를 새로운 회사의 본거지로 선택하고 건축일을 시작했다. 케이트는 뉴욕시의 번화가에 있는 16세기 르네상스식 큰 저택을 설계한 건축가를 고용했다. 이 도시는 너무나 시끄럽군. 데이비드는 가끔 투덜거리고는 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뉴욕은 어느 곳을 가든지 소음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선박, 보험, 통신, 수송의 본거지였다. 그곳은 폭발적인 힘을 가진 도시였다. 케이트는 그곳을 사랑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달랐다. 그는 뉴욕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미래를 생각해봐요. 이곳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성장할 거예요. 오, 케이트.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요. 그녀는 데이비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 데이비드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 데이비드는 훌륭한 사업가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야심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러한 정신으로 크루거 브렌트 유한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 데이비드는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인 제이미 맥그리거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뉴욕으로 이사 간 지 1년이 지났을 즈음 케이트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느꼈다. 그러나 사업에 바쁜 나머지 케이트는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지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의사에게 진찰받도록 설득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은 챙겨야지. 내일 당장 의사에게 가보도록 해. 내가 미리 연락해 놓겠소. 그의 이름은 존 할레이고 훌륭한 의사야. 케이트는 데이비드의 성화에 못 이겨 그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다. 존 할레이는 26살 된 마른 체구의 젊은 의사였다. 당신에게 경고하겠어요. 나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블랙엘 부인, 잠시 진찰해 봅시다. 할레이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진찰했다. 조금 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오니 저에게 수요일에 전화해 주세요. 수요일 아침 일찍 케이트는 할레이 의사에게 전화를 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블랙엘 부인.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케이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그렇게 감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강한 팔로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아기는 딸일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을 쏙 빼닮았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겠지. 그녀는 한 사람의 아내이면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케이트는 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사내 아이일 거야.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는 크루거 브렌트 회사를 이어받게 될 거야. 아기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케이트는 되도록 적게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회사에 나갔다. 일을 잊어버리고 편히 쉬어요.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충고했다. 그는 그녀에게 휴식은 바로 일할 때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기는 12월에 태어날 예정이었다. 25일에 아기를 낳을 거예요. 아기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예요. 올해는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지. 그녀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이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으며 그의 아기를 가졌다. 케이트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생의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케이트는 점점 배가 불러왔다. 데이비드는 가끔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그녀를 보며 껄껄거리며 웃고는 했다. 케이트는 사무실에 가는 것조차 힘에 겨웠다. 데이비드와 브래드 로저스가 그녀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몸은 불편하지만 나의 머리는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출산 예정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데이비드는 푸니엘의 광산 시찰 여행을 떠났다. 그는 일주일 뒤에 뉴욕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브래드 로저스가 방문했을 때 케이트는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케이트, 저기 소식을 들었는데 말이에요. 사고가 있었답니다.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어디죠? 심각한가요? 희생자는요? 브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데이비드도 있어요. 케이트는 자신이 브래드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러나 브래드의 비통한 표정을 보자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엄습해왔다. 브래드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녀를 삼켜버릴 듯 메아리쳐 왔고 점점 더 깊숙이 그녀는 그 중심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소리는 계속 커졌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정전이 된 듯 어두워지고 조용해졌다. 아기는 2달 정도 빨리 태어났다. 케이트는 데이비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토니 제임스 블랙웰이라 지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 아버지의 목까지 너를 사랑할 거란다. 한 달 후 5번가에 새로 큰 저택이 준비되자 케이트와 아기는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은 붉은 대리석으로 테를 두르고 16세기 이탈리아식 호두나무 가구와 장미 모양의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었다. 서재에는 홀베인을 매단 18세기의 벽난로가 있었다. 또한 데이비드가 수집한 기념품 방과 렘브란트, 베르미어, 벨라스케스, 벨리니스로 가득 채운 미술화랑이 있었으며 무도장과 일광욕실, 만찬식당, 그리고 수많은 방들이 마치 미로처럼 집안 곳곳으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정원에는 로덴과 아우구스투스 세인트 가우덴과 마일스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어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 저택은 왕에게 어울릴 만한 궁전과도 같았다. 왕은 그 안에서 성장한다. 케이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토니가 4살이 되자 케이트는 그를 보육학교에 보냈다. 그는 어머니의 회색 눈과 단단한 턱을 가진 잘생기고 점잖은 소년이었다. 그는 음악 교육을 받았고 5살이 되었을 때는 무용학교에 들어갔다. 그들이 가장 즐거웠던 때는 다크하버에 있는 시더힐 하우스에서 보낸 시간들이었다. 케이트는 카이사르라 이름 지어진 3m짜리 돛이 달린 모터 요트를 토니에게 선물했다. 그녀와 토니는 마인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토니는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그것은 케이트에게 크나큰 즐거움을 주었다. 케이트의 행복한 생활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녀의 고향 남아프리카였다. 그녀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종족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케이트는 반다의 소식이 궁금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내에서 상당한 뉴스거리였다.
남아프리카의 신문은 그를 별봄맞이 꽃이라 불렀으며 그를 존경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는 노동자로, 자가용 운전수로, 수위로 그 자신을 변장함으로써 경찰의 눈을 피했다. 그는 별동대를 조직했으며 경찰 지명 수배자 명단의 가장 윗부분에 올라 있었다. 케이프 타임스지의 한 기사는 그가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싣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마을마다 찾아다녔다. 그러나 매번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눈치채고 연기처럼 사라지고는 했다. 그는 수백 명이 넘는 동료들의 개인 호의를 받았고 매일 밤 다른 집에서 잠을 잤다. 케이트는 죽음 이외에는 그를 저지시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접촉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신임하고 있는 흑인 공장장 중에 한 사람을 불렀다. 윌리마, 반다를 찾을 수 있겠어요? 원하신다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장이 말했다. 오늘 밤 사장님을 마을 밖으로 모실 차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케이트는 요하네스버그 북쪽의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운전사가 작은 목조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케이트는 안으로 들어갔다. 반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케이트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예순쯤 됐을 텐데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는 몇 년 동안 경찰에게 추적받았지만 깔끔한 차림에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케이트를 껴안으며 말했다. 너는 볼 때마다 더욱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녀는 웃었다. 저도 늙었어요. 조금 있으면 40이 되는데요. 세월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 그러나 그것은 아주 조용히 지나간단다, 케이트. 그들은 부엌으로 가갔고 반다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케이트가 말했다. 저는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저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야. 정부는 대화를 허용하지 않을 거다. 백인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렸어. 언젠가 그들은 그 다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는 백인들보다 위대한 영웅들이 있어. 나헤미야 더일, 모크네, 리차드 무시몽. 케이트, 백인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동물우리 같은 곳으로 몰아넣었어. 반드시 그들의 행동을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반다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백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케이트는 그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아무리 갈등이 깊더라도 언젠가 싸움은 끝나게 돼 있어요, 아저씨.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모래시계 안에 있는 모래처럼요. 근데 나타미 아줌마와 마가네는 괜찮은가요? 아내와 아들은 숨어 있단다. 경찰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반다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금을 지원해 드릴까요? 자금 지원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긴 하지.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기도해 주렴. 우릴 위해 기도해 줘. 다음날 케이트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토니가 여행할 정도로 성장했을 때 케이트는 방학을 맞아 토니와 여행을 떠났다. 그는 박물관을 좋아했고 대가들의 그림들과 조각들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고 서 있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토니는 그 그림들을 스케치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 자신이 스케치한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귀엽고 총명하고 장난을 즐기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다. 케이트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학급에서 언제나 1등이었다. 토니, 모두를 물리쳤구나. 그녀는 웃으며 두 팔로 그를 꼭 안았다. 토니는 그의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1936년 토니의 12살 생일날에 케이트는 중동 여행에서 돌아왔다. 여행 내내 그녀는 토니를 그리워했다. 토니는 케이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생일 축하한다, 얘야. 좋은 하루였니? 네, 엄마. 아주 좋았어요. 케이트는 뒤로 물러나 그를 보았다. 그녀는 전에 그가 더듬거리며 말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괜찮니, 토니? 네, 좋아요. 어머니. 말을 더듬으면 안 돼. 조금 천천히 말해봐. 네.
뭐니? 몇 주일 후에는 토니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케이트는 할레이 박사에게 가보기로 했다. 진찰을 끝내고 존 할레이 박사가 말했다. 토니에게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케이트 부인, 혹시 그 아이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었나요? 아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토니는 예민한 소년입니다. 말을 더듬거리는 것은 흔히 어떤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생기는 신체적 표현입니다. 즉, 문제에 대해 대항할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토니는 학교의 모든 시험에서 항상 1등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상을 3개나 탔어요. 또한 육상, 그림에도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토니가 세상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토니가 말을 더듬을 때 어떻게 대하셨죠? 케이트? 그는 그녀를 살폈다. 물론 나는 토니의 말을 정정해 주었어요. 고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일 토니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토니는 나를 좋아합니다. 할레이 박사는 책을 찾아 도표를 보았다. 자, 봅시다. 토니는 12살이죠? 네, 잠시 사립학교에 가 있다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케이트가 그를 응시했다. 토니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가 고등학교를 끝마칠 때까지. 스위스에 훌륭한 학교가 있습니다. 스위스. 토니가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그녀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토니는 너무 어리고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토니는 그녀는 할레이 박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토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해 보겠어요. 케이트는 그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중역 회의를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갔다. 토니는 그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토니가 말했다. 저는 늘 할 것을 모두 다 했어요. 뭐니? 스위스에 있는 학교에 갈 생각이 있니, 얘야? 허락해 주시겠어요? 눈을 반짝이며 그는 말했다. 6주 후에 케이트는 스위스로 떠나는 토니를 배웅하기 위해 항구로 나갔다. 토니는 이제 제네바 호수의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 롤레의 루로세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케이트는 뉴욕 부두에 서서 거대한 전기선이 예인선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빌어먹을. 이렇게 저 아이를 떠나보내고 있다니.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리무진을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케이트는 브래드 로저스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다. 그는 케이트보다 2살 많은 46살이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좋은 친구로 지냈고 그녀는 크루거 브렌트를 위해 헌신하는 그를 사랑했다. 브래드는 매력적인 여자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케이트는 그가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여러 번 의미 있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공적인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고 아침 회의에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그는 케이트를 볼 때마다 무척 괴로워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에 나쁜 영향이 끼칠까 걱정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케이트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죽은 데이비드가 여자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망칠 뻔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브래드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케이트는 수출입 회사 문제로 파리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브래드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착 당일 회의에 참석했고 그랜드 베포르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케이트는 새 회사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브래드를 조지 5번가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오게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케이트는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제의할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브래드는 시작했다. 기다려요. 케이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척 매혹적이었다. 나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브래드. 케이트, 그녀는 그를 꼭 껴안았다. 오 하느님, 난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원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브래드. 그리고 그들은 침대로 갔다. 케이트는 관능적인 여자였지만 그녀의 모든 성적 욕구들은 이미 사업을 하는데 소진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다른 이유에서 브래드를 유혹했다. 그는 그녀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퍼부으며 그녀의 잠옷을 벗겼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녀 안으로 들어갔다. 케이트,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몸을 마음껏 탐닉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다. 브래드는 달콤한 사랑의 말들을 그녀에게 속삭였다. 케이트는 생각해댔다. 나는 협상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것들이 완전히 내 손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만일 그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거래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의 리듬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그는 케이트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야. 그들은 쉽게 또 다른 구매자를 찾을걸. 그들이 원했던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팔겠지. 브래드는 즐거운 흥분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케이트는 그에게 절정을 맛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좀 더 빨리 움직였다. 그래. 그들의 조건에 응하겠다고 말해야겠어. 브래드는 환희의 절정에 다다라 몸서리치고 있었다. 오 하느님, 케이트 훌륭했어요. 당신도 좋았어요? 천국에 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밤새도록 브래드의 팔을 베고 누워서 그가 잠들 때까지 생각하고 계획했다. 아침에 그가 깨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브래드, 당신이 만났던 그 여자는 맙소사, 당신 질투하고 있군요. 그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에 관해서는 잊어버려요. 나는 그녀를 결코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까. 약속해요. 케이트는 브래드와 다시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녀가 왜 그를 거부하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원하는지 모를 거예요, 브래드.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요. 우리는 둘 다 회사를 위해 희생을 해야만 해요. 그는 케이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확장됨에 따라 케이트는 대학교에 기부하기 위한 자선기금을 설정했다. 또한 그녀는 예술품 수집도 했다. 그녀는 르네상스의 예술가 라파엘, 티티안, 틴토레토와 엘그레코의 명작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루벤스, 카라바조, 반디크의 것도 수집했다. 블랙웰가가 소장한 예술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그러나 케이트는 예술품들이 공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신문 기자들과 그것에 대해 기사화하지도 않았다. 블랙웰 가족의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블랙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 물론 케이트나 블랙웰 가족에 대한 소문들을 모두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케이트 블랙웰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케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철저한 관리로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수천 가지의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단 몇 가지에 불과했다. 케이트는 루 로세이에 있는 여교장에게 전화를 했다. 토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는 매우 잘 있습니다. 블랙웰 부인, 아드님은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는 나는 그것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그녀는 머뭇거렸다. 토니가 여전히 말을 더듬거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인 토니는 전혀 말을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케이트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의사들이란 그저... 토니는 한 달 후에 뉴욕으로 돌아왔다. 케이트는 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갔다. 그는 무척 건강해 보였다.
케이트는 너무 기뻤다. 얘야, 잘 있었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방학 동안 토니는 그의 어머니가 사놓은 새 그림을 열심히 감상했다. 그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에게 매료되었다. 모네, 르누아르, 마네와 모리소트의 그림들은 토니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림 물감 세트와 이젤을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의 그림과 훌륭한 명작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케이트는 그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이 그림들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러한 생각은 13살인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는 그 그림들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토니는 그녀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케이트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할 때마다 그는 숨이 탁탁 막혀오는 것 같았다. 그는 케이트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는 세계 곳을 다니셨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케이트는 아들이 얼마나 그녀를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몇몇 곳만 돌아다녔지. 무엇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니?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엄마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해요. 엄마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 나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고 난 네 엄마란다. 토니는 케이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회사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가도 알았다. 그는 케이트가 세운 계획들이 성사되는 것도 많았지만 좌절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소망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문득 슬퍼졌다. 그가 자기 생각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려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만둬라, 토니야. 너는 너무 어려서 네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는 여전히 더듬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토니는 무엇인가를 강렬히 열망하고 있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길 원했고 파리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매우 신중하게 그 문제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모자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케이트는 팜비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집들과 켄터키에 있는 종마 사육장을 사들였고 토니와 함께 휴가 기간 동안 그곳 모두를 방문했다. 그들은 뉴포트에서 열리는 미국인 음주 경주를 보았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해서는 델모니코에서 점심을 먹고 플라자에서 차를 마셨다. 일요일 저녁은 로카우에서 먹었다. 케이트는 경마에 관심을 가졌고 그녀의 경주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말 중에 하나였다. 경기가 시작되고 토니는 그녀가 목이 쉬어라 응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들은 결승선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케이트의 말이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이겼다. 우리 말이 이겼어. 토니,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렴. 이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란다. 여름에 그들은 항해와 하이킹을 했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와 스케이트, 그리고 썰매 타기를 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커다란 벽난로 앞에 앉아 케이트는 그녀의 아들에게 할아버지와 반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크루거 브렌트사는 언젠가 너의 것이 될 거야. 토니, 너는 그 사업을 계승해야 해. 어머니, 저는 그러기 싫어요. 큰 사업이나 권력에는 흥미가 없단 말이에요. 토니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 그러자 케이트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는 정말 지독한 바보구나.
큰 사업이나 권력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이 있니? 크루거 브렌트 유한 회사가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 얘야, 내 말을 들어봐. 이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란다.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가난한 수십만 사람들의 생활을 구제해 주었어. 우리가 공장을 가동해서 생기는 이익으로 사람들은 학교와 도서관, 교회를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음식과 옷을 줄 수 있었어.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금세 노여움은 가라앉았다. 우리는 직장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에 공장을 세웠고 우리 때문에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단다. 사업이나 권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죄송해요. 어머니. 토니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두 마디뿐이었다. 그러나 토니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토니가 15살이 되었을 때 케이트는 그에게 여름방학 동안 남아프리카에 가 있을 것을 제의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곳에 간 적이 없었다. 토니, 그러나 너는 그곳이 매혹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마. 저는 다크하버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머니. 다음 여름에 하렴. 이번에는 요하네스버그에 가야 해. 케이트는 단호하게 말했다. 케이트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회사 감독자에게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들은 함께 토니를 위한 여행을 계획했다. 사실 이 여행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즉, 토니에게 회사와 함께해야 하는 그의 미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케이트는 수시로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보고받았다. 그는 금광을 방문한 뒤 다이아몬드 밭에서 이틀을 보냈다. 그는 크루거 브렌트 발전소의 안내 여행을 계속했고 케냐의 원정 여행도 갔었다. 토니의 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 케이트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회사 경영자에게 전화를 했다. 토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 토니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블랙웰 부인, 사실 오늘 아침에는 토니가 좀 더 머물 수 있느냐고 물어왔어요. 케이트는 큰 기쁨을 느꼈다. 훌륭해요. 수고했어요. 토니는 방학이 끝났을 때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으로 갔다. 그곳은 미국으로 가는 팬아메리칸 항공이 항공 노선들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다. 케이트는 가능한 한 팬아메리칸 항공으로 여행했다. 그녀는 다른 항공 노선을 무시했다. 케이트는 토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중요한 회의가 있음에도 불참하고 공항으로 나갔다. 얘야, 즐겁게 보냈니? 남아프리카는 정말 매혹적인 나라예요. 할아버지가 외증조 할아버지 반데르 메르베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나미브 사막에 제가 가본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시죠? 그는 그것을 훔친 게 아니야, 토니. 그는 단지 그의 것을 가진 거란다. 케이트가 정정했다. 물론 그렇겠죠. 토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저는 거기에 갔었어요. 바다 안개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경비들과 개들이 있었어요. 그는 싱긋 웃었다. 언젠가 그것들은 모두가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녀는 그를 껴안았다. 그녀는 마침내 토니가 회사에 흥미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기뻐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케이트는 사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무엇이니? 그림 물감이요. 네, 저는 거기에서 많은 경치를 그렸어요. 저는 그곳을 떠나기 싫었어요. 다시 돌아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이라고? 그거 참 훌륭한 취미구나, 토니. 케이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이 그 그림에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케이트는 갑자기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그리는데 네 인생을 허비할 순 없어. 아니에요. 저는 하겠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케이트는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토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어. 케이트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다. 하지만 토니가 그런 무서운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9월에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유럽은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네가 금융과 상업에 관해 배우는 와튼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2년이 지난 후에도 만일 내가 예술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케이트는 토니에게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 케이트는 그때까지 자신이 토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지만 토니는 자신의 어머니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업을 팽개치고 화폭의 물감을 칠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낼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케이트 블랙웰에게 2차 세계대전은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군용물자가 세계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크루거 브렌트 회사는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었다. 크루거 브렌트 회사는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했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들을 생산했다. 공장은 하루 내내 돌아갔다. 토니는 2년 만에 와튼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말하기 위해서 케이트의 사무실로 갔다. 저는 노력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전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전쟁이 끝나면 파리로 갈 예정이에요. 케이트는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엄마가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잘 되리라, 저 정말로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는 케이트의 얼굴을 보았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미술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했어요. 케이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토니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녀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언제 떠날 계획이니? 그녀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였다. 15일에 등록이 시작이 돼요. 오늘이 며칠인데? 12월 6일.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제국주의 일본 해군의 나카시마 폭격기의 비행 중대와 제트 전투기는 진주만을 공격했고 다음날 미국은 전쟁에 돌입했다. 그날 오후에 토니는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쾌덕으로 갔는데 그곳은 그가 공무원 훈련 학교를 졸업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남태평양으로 갔다. 그녀는 매 순간 토니에 관한 나쁜 소식이 전해올까봐 불안했다. 만약 그가 부상당했다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녀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케이트는 토니가 전쟁포로가 되어 고문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 후 토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의 편지는 적어도 몇 주일 전까지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우리를 이 끔찍한 곳에 가두었어요. 소련 사람들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나요? 일본군은 잔인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존경해야 해요. 그들은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토니의 편지에는 전쟁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TP보트는 여기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엄마는 우리를 도와주실 힘이 있죠? 우리에게 새로운 해군 전투기 F4U를 보내주세요. 보고 싶어요, 엄마. 1942년 8월 7일, 연합군은 태평양에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미 해군은 솔로몬 군도에 있는 관달캐날에 상륙해서 일본군이 점령했던 섬을 탈환하기 시작했다. 1944년 연합국의 미국, 영국, 캐나다 군대는 노르망디 해안으로 상륙하기 시작했고 1년 후인 1945년 5월 7일 결국 독일은 항복을 하고 말았다. 1945년 8월 6일에 TNT의 2만 톤보다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진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그리고 3일 후에 또 다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를 파괴했다. 8월 14일 일본은 항복했다. 길고 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3개월 후 토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와 케이트는 파란 바다 위에 흰 돛담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풍경이 보이는 다크하버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전쟁이 그를 변화시켰겠지. 토니는 성숙해져 있었다. 그는 콧수염을 길렀고 햇빛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다. 그러나 전에 없었던 작은 상처들이 눈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케이트는 토니가 전쟁에 참가했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확신했다. 토니, 너의 계획은 뭐지? 케이트가 물었다. 그러자 토니는 미소를 지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저는 그림을 공부하러 파리에 갈 생각이에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